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와의 만남 제44회 시야놀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신 손님으로는 문효치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제가 앞서 이달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제 소개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예, 저는 경남 창원에서 시를 쓰고 있는 배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문효치 선생님의,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발음이 조금 쉬운지 않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효치 선생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효치 선생님은 194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를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66년도에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이관왕을 달성하셨던 우리나라의 아주 신춘문예 이관왕을 달성한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무령왕릉 나무새, 계백의 칼, 바위 가라사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예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정지용 문학상과 한국시인협회상, 그리고 김삿갓 문학상, 청산병 시문학상, 그리고 최근에 올해죠. 제9회 이설주 문학상 등을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예지 가운데 하나인 개간 미네르바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 귀한 자리에 문효치 선생님을 이 어려운 자리에 문효치 선생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만들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서울서 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죠?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편하게 잘 왔습니다. 네, 오실 때 KTX 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도 아주 기쁩니다. 네. 우리 경남 지역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귀한 걸음 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효치입니다. 제가 이쪽 지역으로는 처음 왔는데, 아마 오늘 좋은 추억이 저한테는 될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문효치 선생님을 모시고 사회를 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가슴이 좀 이렇게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제가 말도 조금 더듬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효치 선생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덕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문효치 시인만큼 자기의 존재의식 또는 존재 조건에 투철한 시인을 만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덕수 선생님이 보실 때 문효치 선생님은 아주 자기의 존재의식에 대해 아주 투철한 시인이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같은 분이십니까, 혹시 선생님? 네, 같은 분이시죠. 집안 분이십니까? 집안 먼 일가라고 볼 수 있죠. 네. 농담입니다만 혹시 같은 집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시거나 한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제가 쓸데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워낙 뭐 선생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농담을 해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쓸데없는 농담을 하는구나 하고 다 이렇게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효지 선생님과의 대화는 가급적이면 우리 선생님께서 시도 좀 많이 낭독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조금 말을 많이 하고 앞으로 말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사쪽을 펼치면은 대표시가 나옵니다. 물소리라는 작품이죠. 물소리라는 작품인데, 아주 이 시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해내는 한 폭의 수채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우리 서정시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낭독을 좀 해주시고 이 시의 창작 배경이나 혹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소리 2. 배워보면 그 속은 새벽이다. 어쩌녁 달빛 아직은 젖은 채 갈립더미 밑에 있고 그 달빛에 미쳐 울던 풀벌레 소리 여운으로 날아다니는데 그래도 여명의 소원거림은 시간에 풀못자락에 푸르스름 물들어 저 언덕을 넘고 있는 이런 시인데요. 아까 이달균 선생님도 얘기하셨죠. 자기 작품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쑥스럽다 말씀하셨고, 그 미담 소정수 님도 시인이 자기 시를 얘기하는 건 쑥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시하고 노는 자리니까 그냥 노는 의미에서 또 사족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제 여행을 좀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이 좀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리적인 여행, 그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 물리적 이동을 해 가서 거기에서 어떤 그 특별한 그 지방의 특별한 색깔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화 아니면 환경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오는 그런 여행도 좋지만 어떤 사물의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소리 속으로 이제 소리가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자연계 음향이라든지 소리가 나한테 왔을 때 그 소리 속으로 한번 헤집고 들어가는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빛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는 여행 이런 것도 재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물소리 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본 겁니다. 그 조지훈 선생 말에 의하면 산의 색깔이나 계곡의 물소리도 다 우주의 실상이다. 그리고 대도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계의 하나의 음향에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있는 것은 또 말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소리를 내면서 불어오는 것도 그건 바람의 언어일 것이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것도 물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물 소리가 저 계곡에서 흘러가는 물의 소리가 나의 귀에 이렇게 오는데
그 물을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단면을 잘라서 그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가 문학적으로 뭐 좋은 작품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제 그 시에 접근하는 발상의 어떤 한 방법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소리를 배워보니 그 속이 새벽이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새벽이라고는 그 공간인데 거기에 어쩌나게 달빛이 이렇게 왔다가 새벽이 되면 달빛이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달빛이 많이 와가지고 어떤 달빛이 미처 못 돌아가고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응? 그냥 남아가지고 그 소리 속에 있는 어떤 공간에 갈립더미 밑에 이게 달빛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빛에 미쳐서 막 울어대던 그 벌레들 소리가 아직도 영혼으로 그 물소리 속에 있더라.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런 내가 시를 쓰면서 어떤 사물에 접근하는 내 나름의 어떤 방법,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본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물소리. 네. 그 선생님께서 시에 접근하는 발상을 이런 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셨다는 말씀이 저도 앞으로 시를 쓰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아주 큰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군산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군산에서 몇 살까지 지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학교를 다녔는데 네. 제 집이 이사를 서울로 온 게 아니고 그냥 군산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친척분이랑 이런 데서 녹음해서 학교를 다녔고 네. 방학 때 되면 이제 군산에 오고 그래서 사실은 군산에 계속 있었던 셈이죠. 네, 학교 그러시죠. 졸업할 때까지. 네. 네.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부터 이제 제가 서울로 이제 완전히 간 셈이죠. 이게 20대 때,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서울살이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 네. 갔다 와서 네.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다니면서. 이제 서울로 본격적으로 간 거죠. 그러셨군요. 군산인데, 좀 이렇게 뭐 도심 지역은 아니고 조금 시골 지역이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산시로 편입이 됐는데, 네. 행정구역이. 네. 그전에는 옥구군이라는 데였어요. 옥구군. 네, 옥구군. 옥구군 옥산면 양내리라고 하는 건 시골, 농촌 마을이었죠. 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려봤느냐면은, 시고 쪽인데요. 선생님의 시에 보면 팽자자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릴 때 고향집에 울타리가, 팽자 울타리가 있었는데, 팽자꽃이 하얗게 피고, 워낙 팽자 열매가 열리면은, 익은 팽자를 가끔씩 이렇게 먹어보면 시큼한 맛이 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고향의 풍경은 어떠셨을까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독자들이 가급적이면 선생님께서 낭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선생님께 고단하시더라도 계속 좀 낭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섭섭하네요. 어떤 분은 신앙송가가 낭송하고 저는 힘 빠진 노인의 목소리로 읽어야 되니까 이 시가 싫어할 것 같아요. 탱자가시. 내가 살던 집 울타리는 탱자는 울타리. 하얀 꽃 필 때면 가시들 저마다 직거려 대는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시 끝에서 뱉어내는 독설 내 살에 박혔던 거라. 이제사 내 살이 이렇게 욱신거리니 그 독도 내 살 속 후미진 곳에 숨어 참고 참다가 이제 더는 못 참고 발광을 하는 거라. 세상이 발광하니 때맞춰
그놈도 그러는 거라. 자. 실제로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고향에 대한 그 추억이나 또는 기억이 많이 있으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고향이 없어요. 생각해보면요, 아파트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한 5층짜리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면 큰 빌딩에 뭐 20층, 30층 정도는 빌딩에 가서 일을 하다가 평생을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굳이 말한다면 고향이 허공, 공중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 태어나서 공중에서 자라서 공중에서 이러다가 가는. 그래서 누가 그걸 조사를 해봤는지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요즘 젊은 시인들에게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노인이니까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여러 가지예요. 그 그리움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멸시년스럽고 아니면 살벌하고 황량하고 이제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픈 고향이라고 할까? 나에게 아픔의 기억으로 있는 고향,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고통에 관계되는 정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조명을 해본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저희 집안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큰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는 참 괜찮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한 몇 살 지나고 나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몰락해서 저희 증조부, 조부, 아버지, 이 남자 어른 3대가 해방에서부터 6.25 그 사이에 3대가 한꺼번에 이제 착고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이제 월북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 고향이에요. 그 완전히 몰락해서 그 폐허가 되어버린 나에게 아픔의 기억으로서의 고향.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노린 것은 인간의 어떤 태생적 어떤 아픔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고독, 태생적 아픔, 이런 거를 한번 노려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탱자나무라고 하는 그 가시가 어렸을 때는 내가 모르고 지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맹독을 붓는 독서를 뱉어내는 이제 그런 가시였다. 그런 것을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탱자를 통해서 제 얘기를 발언하게 한 것이죠.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든 무생물체든 무슨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걔네들도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있으면 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근데 시인은 그걸 알아들으려고 한번 용을 써보는 것이죠. 어떤 성악가가 꽤 까다로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용을 쓰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걸 봤어요.
저도 용을 쓰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사물들의 그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탕자 가시의 말을, 생각을. 사실은 그게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을 탕자 가시에다 넣어놨다가 그 입을 통해서 발성하게 하는 것이죠. 발언하게 하는 것이죠. 예. 아주 삶의 어떤 아픔, 고통이 스며 있는 그런 탱자 가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당이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는 파라리 어떤 것일까요? 파랄이라는 말이 미당이 했기 때문에 자꾸 파랄 그러는데요. 나를 키운 것은 바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오늘의 내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어떤 것에 큰 어떤 영향? 이런 것보다는 바람도 있을 것이지만 꿈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겠지만은 희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랄이란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참 역시 또 우문을 하는 제가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우문에 아주 현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사실 드렸으면 하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고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의 어떤 태생적 아픔을 그 탱자 가시를 통해서 노려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앞에 보니까 그쪽에 보니까 개벽의 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벽하면은 또 그 백제의 고통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백제의 고통하면은 또 황산벌 전투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황산벌 전투하면은 그 호남의 어떤 호남 시무국가의 어떤 그런 사상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호남 하면은 가부 동학인민혁명, 그리고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18 광주 민중항쟁,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시대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 또 아니면은 우리 어떤 시대의 아픔 같은 그런 원류로서의 어떤 그런 고통도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산벌 개백의 피가 여기에 보면은 꽃의 꽃물로 가득하여 밝은데 이를 어찌 칼이라 하랴, 이렇게 선생님께서 노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고향의 가시, 그러니까 탱자 가시와 혹시 칼은 개백의 칼은 또 어떤 서로 연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기도 하고, 또 개백의 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역시 시인은 자기 시를 말하면 안 된다. 그 옆에서 평론하는 분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얘기하면 거기에 고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의 어떤 의미성이랄까, 가치랄까, 이런 것이 하나로 고정돼 버리거든요. 시인이 자기 시를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미당이 시인이 자기 시를 말하는 건 쑥이야.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좀 여러 가지, 뭐 광주 항쟁, 뭐 동학 농민혁명까지 끌어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난 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를 설명하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판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 정신이란
비판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현실 정치 또는 제도 또는 어떤 부조리한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현실 정치 참여를 하는 그런 비판이죠. 그런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것을 한번 비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백의 칼도 우리가 알기로는 계백이 황산벌 싸움에 나가기 전에 그 칼로 가죽을 다 베고 그리고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적을 베고 그리고 스스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이제 그런 칼이죠. 그거를 다른 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계백의 칼, 그 너머의 칼,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계백의 칼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비판해보고 그 너머의 칼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초월적 어떤 사고라고 할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계백이 된 것은 적의 목이 아니다. 적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냥 적의 목을 뱉다는 것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적의 목이 아니고 햇빛 속에 있는 피, 그 피를 잘라내어 가지고 그 붉은 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물을 들였다.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가는, 하루가 쓰러져가는 날, 하루가 목숨을 다 살고, 하루라고 하는 날이 자기의 생애를 다 살고 쓰러져 갈 때, 그 목숨에 아름답게 술을 놓는 그 해의 피로 아름답게 술을 놓는 그런 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찌 칼이라 하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적이긴 하지만 인명을 살상하는,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특동사수였어요. 사격 훈련하면서 이 군대 훈련이라는 게 살인 훈련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인 훈련이잖아요. 말하자면 합법적 살인 훈련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백의 칼도 결국 살인하는 칼이었거든요. 그런 칼이 아닌 그 살인하는 칼을 너머의 칼, 그런 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우리 배한 동생이 통합 농민혁명과 5.16 민주화 항쟁까지 넣어주면 꼭 고맙죠. 제가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 군대 계실 때 특등 사수였다는 말씀을 들으시니까 그 표적지를 아주 잘 맞추시는 게 특등 사수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백발백중이죠,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영점 사격을 훈련소에서 한번 해본 이후에는 제가 총을 한 번도 못 잡아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행정병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등 사수 이런 분들 빼면은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는 삶도 그냥 이렇게 특등 사수가 되셔가지고 막 삶의 구멍도 팍팍 이렇게
뚫잖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뭘 들어? 삶의 구멍, 삶에서. 삶의 표적지를 네. 시비 쪽에 보면은 세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해방되기 2해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벌써 이제 연세가 8에 이제 이르셨는데 요즘 선생님 뭐 어떻게 지내시니 근황도 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개벽을 크는 것 같은 이런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좀 한 것 같아서 이 시를 선생님께서 읽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자가 한 번쯤은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독자 가운데 한 분 좀 모시고 이 시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의 최근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낭독을 네. 세월 문효치 입춘지나 매화 왔다 가고 선앙당에 귀신 왔다 가고 이어서 명작꽃 다녀가고 썩담한 장승 한상 다녀가고 초팔경 불두아 오면 말뚝에 탈도 오면 뒤이어 감꽃도 오고 복날 무렵 배령꽃 스르르 내 그림도 마당 가득 날 뜨거워 그림자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네, 이슬인 시인도 시 낭송가입니다. 시를 네, 낭송가. 감사합니다. 아이, 말을 하고요? 네, 선생님 말씀 좀. 이 시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근황, 최근에 어떻게 지내신지 근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중간에 명퇴를 하고 작품 활동 또 이제 문단에 무슨 그 단체 일도 좀 맡아서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래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 군산인데 거기에 제가 옛날에 태어나서 살던 집이 있는데 그 목수한테 그걸 좀 수리해달라고 그랬더니 썩어서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헐어버렸습니다. 수리를 못하고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이제 집을 이제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멋을 부리고 싶어가지고 당호도 수죽헌이라 이렇게 써서 붙이고 또 그 기역자로 나온 그 부분이 마치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길래 또 그것도 성월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서해관표 부탁해서 좀 하나 새겨서 써서 붙이고 그리고 그 성월정에서 요즘에는 그 군산에서 이제 그 시를 지망하는 분들 한 10여 명 좀 모여서 군산 시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요. 이 시는 그 평화롭게 지나가는 그 세월을 그냥 자연스럽게 서정적으로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꽃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소재들이 그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계절마다 이렇게 꽃이 바뀌어서 피기도 하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평화라고 하는 관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그냥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누가 그 준비도 없는데 누가 그걸 물어보면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오려면 그걸 혹시 물어볼지 모르니까 준비까지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다가 또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왜 잊어버릴까? 물론 제가 이제 기억력도 많이 쇠퇴해서 그러는 거겠지만은 시가 딱히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영기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영기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어느 책에 보니까 시란 무한 다면체라고 했어요. 무한 다면체.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괴물이죠. 괴물. 무한 다면체.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미지수. 이게 시라는 거예요. 그 엘리어트의 말에 의하면 시에 대한 정의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다. 그거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란 무엇이냐고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오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뭐 신념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말을 하는데요. 그 말들이 말이죠. 이거 허공에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허공에는 많은 말들이 또 돌아다녀요. 시인은 그 떠돌아다니는 말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걸 내 말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젊은 교수가 그 문성과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희들이 시를 못 써? 시를 못 쓰는 건 죄악이야. 이 세상에 모두 시인데. 이렇게 일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교수.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시인은 잡아당겨요. 내 거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집 마당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들 한번 잡아당겨 본 건데요. 지금 보니까 좀 별로 그냥 평범하네. 그냥 내 마음에 평화로운 어떤 관념을 참으로 한 거죠. 예. 오늘 그 선생님께서 시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말들을 우연히 만나서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로서도 다음에 누가 저한테 혹시 물어보게 되면 선생님 말씀을 제가 오늘 500원 나중에 드리고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귀한 말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좀 현실적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자체가 광대로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육족의 시에 보면은 광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특히 뭐 시인들 가운데에 뭐 이렇게 사실 생계에 걱정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뭐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저처럼 시를 쓰는 일을 전업으로 삼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끔씩 이 사는 일이 정말 외줄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도 아마 그런 뭐 좀 그 마음을 혹시 가지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낭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다른 분들 좀 네, 누구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그러면 혹시 우리 독자분들 가운데서 낭독을 한번 해주실 분? 네, 좋습니다. 광대. 달빛 중에서도 산이나 들에 내리지 않고 빨래줄에 내린 것은 광대다.
줄이 능청거릴 때마다 몸을 휘청거리며 달에서 가지고 온 미친 기운으로 번쩍이며 보는 이의 가슴을 졸이게 한다. 달빛이라도 어떤 것은 오동잎에 내려 멋을 부리고 어떤 것은 귀화 지붕에 내려 편안하다. 또 어떤 것은 바다에 내려 인해 부서져 버리기도 한다. 내가 달빛이라면 나는 어디에 내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사는 일에 아슬아슬한 대목이 많았고 식구들을 가슴 졸이게 한 걸로 보면 나는 줄을 타는 광대임에 틀림없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광대라는 제목을 다른 걸로 만약에 바꾼다면 아슬아슬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참 사는 일이 아슬아슬한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아슬아슬한 일을 광대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로 바꿔놓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 아슬아슬한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일단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죽을 뻔한 경우가. 그러니까 참 용케, 운 좋게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고, 제 기억에 있는 거는 일단 6.25 때 한 번 죽을 뻔했어요. 6.25 때 피난을 가려고 하다가 피난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갔거든요. 물론 이건 이승만의 의지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군인들이 그거를 폭파했다고 해요. 전략상. 그러니까 집에서 피난 간다고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뭐 백도 준비하고 운동화도 전부 사서 신고, 그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마치 소풍 가는 기분으로 피난하는 가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으로 살았어요. 서울에서 3개월 동안. 그러다가 9.28 수복이 될 때 시가전이 붙었습니다. 우리 이제 국군이 서울시를 접수하면서 인민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서울을 이제 뺏기 위해서 막 포도 쏘고 뭐 총도 쏘고 하는데 서울이 이제 수복이 된 거예요. 수복이 돼가지고 집을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담이 붉은 벽돌로 되어 있었는데 벽돌이 큰 구멍이 나고 마당 가운데 대포알이 불발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포알이 벽돌을 구멍을 내고 들어와서 마당에 주저앉은 겁니다. 근데 이게 폭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대포알이 폭발이 됐으면 반경 적어도 한 100m 정도 오늘 완전히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붕 위에 대포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발이 폭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운 좋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8 수복이 됐는데 국군이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다가 일사후퇴를 합니다. 일사후퇴를 때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때 피난을 어떻게 갔냐면 일사후퇴니까 1월 4일 아닙니까? 겨울?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기차 그 객석에는 미군이 타고 있어요. 미군이 후방으로 이제 빼는 철수하는 부대예요. 말하자면 전방으로 가고 이제 전방에서 싸우던 미군들은 다시 후방으로, 이게 교대병이죠. 교대병. 교대병이 타고 있고 인간인들은 탈 데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려간 거예요.
이렇게 지붕 위에 타고서 비날 내려가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게 그때는 전쟁 때라 이 철도가 굉장히 막 여기저기 부실하고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뭐 임시로 떼어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증기기관차에 석탄을 떼는 그러니까 막 연기를 뿜어내는 차인데 터널에 들어갑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모포로 얼굴 확 싸고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터널에 철도가 부실하니까 이 기관사가 내려서 뭘 또다락 소리도 나고 그래요. 점검하고 가느라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겁이 많은 사람들은 막 이걸 들추고 말이죠.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다가 질식해서 떨어져 죽고 그랬어요. 또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안 졸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하고 내 동생을 졸까봐 자꾸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시켜갖고 노래를 하면 돈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는 재미로 안 졸고 노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까지 무사히 갔어요.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간첩 작전에 투여가 됐습니다. 간첩이 3명이 나타났다고 민간인이 신고해서 우리 부대가 산을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을 하는데 일렬 횡대로 산을 쭉 수색을 하는데 새벽 3시예요. 갑자기 제 전방 한 7, 8m 전방에서요. 간첩이 나타난 거예요. 이 땅을 이렇게 파고 앞에 흙이 나오니까 그 판 흙을 앞에다 이렇게 서놓고 나무를 꽂아서 위장을 했어요. 그럼 총을 이렇게 2대를 대고 간첩 2명이 딱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색을 하면서. 근데 한 사람이 발견하고 간첩이다! 그러니까 딱 엎드렸어요. 제가 처음 그때 실전에 투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군사 교육을 받을 때는 사격 명령이 떨어져야 사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쟁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소대 앞으로 하고 중대장이면 1소대가 착 나가는 거예요. 2소대 앞으로 하면 또 2소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1소대라 하면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1소대 앞으로 명령을 받으면 1소대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1분대 앞으로 이래요. 그러면 그 중 1소대 중에서도 1분대 단위로 또 나가요. 근데 그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간첩이 이렇게 보이니까 엎드리라는 명령 할 것도 없이 쫙 엎드리고 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쏴야 되는데 완전히 콩복듯이 소리가 나는데 그 2사람이 완전히 벌집이 돼서 집중 사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근방에 내 앞에 보니까 그 간첩이 던진 수류탄이 2발이 불발탄이 내 앞에 내 이 2개가 나오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수류탄 2개가 불발탄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간첩 작전 끝나고 훈장을 상신을 하는데요. 우리 대대장 대통령 표창, 중대장 무공 훈장, 우리 소대장도 무공 훈장, 그 다음에 우리 중대 분대장이 몇 명 있어요. 중대 분대장이 각 소대마다 4명씩이니까 한 12명 있어요. 근데 그 분대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꼭 제가 받게 생겼어요. 왜냐면 분대장 중에서 제일 가까이 그 간첩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이게 집중 사격을 받았으니까 누구 총에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게 되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사람을 쏘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공중에 쐈다가 사실은 이건 처음 고백한 거예요.
그때 이미 시인이 될 충분한 네. 사진을. 그래가지고, 중대장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를 훈장을 주게 생겼는데,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때 신춘문예 당선하고 군대를 갔는데, 명색이 시인인데, 시인이 동족을 쏘아 죽이고 훈장을 받으면, 혹시 누가 나를 용건다면 나를 뭘로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받나 고민하다가 이제 중대장이 부르는 거예요. 은하사가 받아야 되지만 김하사가 말뚝이잖아. 말뚝 주자. 이러는 거예요. 말뚝이라는 건 직업주. 중대장님 그렇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훈장이 그걸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왜 하사냐면 ROTC 하사입니다. 아버지가 6.25 때 월북에서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임관을 못했어요. ROTC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무공 훈장을 받았으면 전 국가 유공자가 돼요. 그 연좌제도 뭐 다 풀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자식 취업하는데도 가산점이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제대한 뒤에도 계속 조사받았어요. 그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그 한남동 대공 분실까지 가서 조사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질 건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쏜 거 아니니까. 근데 그때 제가 죽을 뻔했어요. 이게 아슬아슬한 대목이 참 많았고, 근데 뭐 그것뿐이겠어요? 참 아슬아슬한 대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광대가 이 줄타는 광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해. 그걸로 이미지화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쓴 겁니다. 예. 시간 5분 남았어요. 네.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생님 뭐 보시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니니까 예. 뭐 조금 말미에 이제 혹시 나중에 배터리면 안 되니까 미리 우리 선생님께서 평소에 시를 쏘시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비겁을 오늘 드디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궁금하게 여기는 것, 예, 선생님만의 창작 비밀, 선생님만의 영업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시는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먼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한진 선생이 어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시는 위대한 낭비다. 위대한 낭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득이 없다는 거죠. 낭비고. 근데 이동주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분은 어떤 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시는 낭비면 낭비였지 국어는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동주 선생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엄청 낭비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체제, 우리 정치 체제, 사회 체제, 이제 자본주의적 사고를 보면요. 이 시 쓰는 것도 이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면, 거기에 대가가 따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는 그 대가가 없어요. 요즘 물질적 대가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 대가가 없는 것을 시인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심혈을 기울여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인들이 인생을 바쳐가면서 시를 쓰거든요. 그 위대한 낭비를 해가면서. 그래서 시를 쓰면서 저는 일단 물질적 보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인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시라는 것은 직관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직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감정에서 나오잖아요. 직관이라는 것은 뭐 이성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즉 감정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감정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연애를 하는 건데요. 전 이제 연애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다 늙고 우리 마누라하고 연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거하고 연애를 해야죠. 그래서 뭐 수석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낚시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수석은 우선 이거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망태 하나 짊어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주술 거구나. 이게 몰골이 이게 모양이 안 좋아요. 이것은 거지 같아요. 뭐 하나 없나 하고 그래서 그건 도저히 못하겠고 낚시를 하려고 도구를 샀어요. 낚시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점심 때였는데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젓가락을 안 넣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그 낚시터 뒤에 보면 숲이 있길래 거기서 나뭇가지를 좀 몰래 꺾어서 저 젓가락 대신에 하려고. 여기저기 막 똥이 그 낚시꾼들이 똥을 여기저기 막 넣어놔. 그래가지고 비유가상에서 나무를 못 꺾었어요. 그래서 입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낚시터는 갈 곳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재미로 낚시를 하지만 그 물고기는 뭐냐고.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그거 갖고 장난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멍 때리는 걸로 시간을 보내고 멍 때리는 걸로. 그게 제 취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멍 때리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비우는 건데 책은담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밭에 바람이 불면 댄잎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일단 지나가면 댄잎 소리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 바람이 있던 자리가 비어버려요. 비어있을 때 뭐가 들을 수 있죠. 기러기가 차가운 못에 지나갈 때는 못에 기러기 그림자가 비치는데 기러기가 날아가 버리면 그림자도 없어져. 그러면 그 못에 비어 있어요. 그러면 비어 있는 곳에 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운다. 이것이 제 나름의 한 방법인데요. 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말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들 주스러 허공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후딱 지나가서 벌써 5시 5분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 우리 문효치 선생님께서 바위 가나사배라는 시집을 내시고 그 시집으로 제9회 이설주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설주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그 수상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위라는 연작 작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위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광물적 상상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의 작품은 독특하게도 그 광물 속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직관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그 직관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많이 추출한다고 해야 되나? 추출을 해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 바위 낭독 하나만 듣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68인데요. 16쪽입니다. 무슨 요거는 한번 그냥 낭독만 한번 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원망을 또 고민했는데. 바위 68. 자동차 유리에 부딪힌 날벌레는 그 자리에 목숨을 끝내고 꽃무늬가 되기도 한다. 별 모양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 그들은 태어나서 꽃이나 별을 꿈꾸다가 110km로 달리는 유리에 투신한 것이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저들이 하염없이 불어온 날 나는 무건으로 서 있을 뿐.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 읽고 하시느라고. 아,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그 미네르바라는 문해지를 서울에서 발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미네르바도 많이 이렇게 전입구독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정남현 선생님 좋은 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지면에 청탁하실 기회가 있으신다면은 우리 경남 지역의 문인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아마도 미네르바 그 경남 문인협회 문학이 갈 겁니다. 경남 문학 가면은 뒷면에 주소록이 있거든요. 그 주소록에 보시고 가나다부터 쭉 이렇게 보시고 선생님께서 청탁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경남 지역의 시인들에게, 우리 경남 지역에 아주 빛나는 시인들이 많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시 낭독하셨던 이선인 시인하고 저 뒤에 있는 저런 분들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오늘 선생님 그 서울서 KTX 타고 장장 3시간을 달려서 마산에 도착해가지고 또 건 1시간을 달려서 진해 김달진 문학관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문화주 선생님 모시고 여기까지 오신 오무석 시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질문도 받고 할 텐데, 나중에 필요하신 질문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선생님 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좋은 추억을 하나 간직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별로 좋은 그런 시도 아닌데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제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